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산업금 인상 시기에 타결하면서 연내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유력한데 하지만 여전히 카풀 서비스는 반대하며 이번 주 일요일 파업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발이 편해야 하루가 편한데 요즘 서민들의 발은 그다지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11월 1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수동 언더스탠드 애비뉴가 개장 3년 만에 150만 명이 찾는 등 새로운 복지공간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구속된 가운데 쌍둥이 자매는 퇴학이 결정됐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로 기로의 위기를 맞은 서울 제조업의 현 주소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점검합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일 아침 지하철과 버스가 증차되고 택시와 경찰 오토바이 등 특별 수송 대책이 마련됩니다. 뜨는 동네 성수동에서도 가장 핫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지난 2016년 봄에 문을 연 언더스탠드 애비뉴입니다. 연간 15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공익공간이라는 본래의 취지도 지키며 성공적인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성엽 기자입니다. 늦가을 비가 내리는 평일 오후, 사람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이곳저곳을 구경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공익공간 언더스탠드 애비뉴입니다. 116개의 컨테이너 건물의 멋스러운 조합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고 개관 2년여 만에 연간 150만 명이 다녀가는 성수동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숲역이랑도 가깝고 서울숲 공원도 있고 해서 공원에 산책도 하고 차 한잔 하면서 둘러볼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더불어 본래 취지인 어르신과 결혼 이주 여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에도 충실하며 공익공간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력 생기고 와서 일을 하니까 또 연령대도 비슷하고 상당히 공감도 많이 해가지고 일을 재미나게 하고 있어요. 네, 웃음이 안 끊이죠. 무엇보다 최근 언더스탠드 애비뉴가 각광을 받는 것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의 산실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청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 6월 10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 뒤를 이어 100여 명의 청년이 수강 중입니다. 이들에겐 법률과 금융 등의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경영에서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실제 언더스탠드 애비뉴 내 한 커피집은 6개월마다 청년들에게 운영을 맡겨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 등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체득시키고 있습니다. 청년 소셜 벤처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거의 저렴한 가격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냈다며 옥스퍼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집에 등재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던 언더스탠드 애비뉴. 언더스탠드 애비뉴가 시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가 뜨는 동네 성수동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울시가 수능 당일 수험생의 교통 편의를 위해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증차되고 시와 자치구 등 관공서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집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15일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비해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평상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이 오전 6시에서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돼 이 시간 동안 지하철 운행이 모두 28회 늘어납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최소 배차 간격으로 운행하고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는 택시 부재를 해제해 16,000여 대를 추가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험생 수송 지원 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차량 790대를 수험장 인근의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소 등에 대기하도록 해 수험생이 승차를 요구하면 수험장까지 무료로 태워줍니다. 또 수능 당일 장애인 콜택시를 수험생에게 우선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이동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콜택시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교통 혼잡으로 수험생이 제 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공사 등의 출근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합니다. 또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반경 200m 구간의 차량 진출입과 주차가 금지되므로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수험장을 미리 방문하는 등 이동 경로를 사전에 파악해둬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수서경찰서는 어제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당사자인 전 교무부장 A씨를 구속하고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모두 5번의 정기고사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매에게 알려줘 시험을 응시하게 한 혐의입니다. 이에 따라 숙명여고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씨 자녀들의 성적 재산정과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또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파면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종로고시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화재도 전열기가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어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병로 구로소방서장 연결해서 겨울철 화재 위험성과 대비 방법 짚어보겠습니다. 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겨울철이 되면 소방서에는 긴장감이 더 흐를 것 같습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겨울철에 화재 발생이 많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계절의 특성상 전열기구 등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예,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데 따라서 화재 발생 시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전년도에 서울 시내 6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저희 구로 금천구에서는 432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 특히 겨울철에는 30.4%인 124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번 종로고시원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조사 중이지만 이 소방당국에서 봤을 때 어떤 점이 피해를 키웠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화재 발생 시간이 새벽 시간이고 3층 고시원 출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 대피로가 차단돼 있고 건물이 소형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네. 저희 구로 금천구에도 고시원이 35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47개소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예. 저희 소방서에서는 11월 중에 소방 특별 점검과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크고 작은 화재는 있어도 이 위험하지 않은 화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비가 중요할 것 같은데 평소 어떤 점에 유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최근 화재 발생 요인을 보면은 75%가 부주의한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자기 주변이라든가 사업장에 화재 취약 요인이 있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 소방차 길터주기 등 소방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 구로구 일부 지역도 낙후되고 밀집돼 있어서 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앞서서 이 고시원 현황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서 이 소방 당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서 11월 한 달 동안을 불조심 강조달로 정하고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네. 대형 공사장, 다중이용업소, 그다음에 화재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안전 점검과 소방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 안전문화 확산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올겨울도 주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로소방서 김병로 서장 연결해 봤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구로공단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경공업 위주의 제조업이 끌던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구로공단은 사라졌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서울 지역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와디슈에서는 서울의 대표적 제조업 분야 중 하나죠. 봉제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현황과 미래를 짚어봅니다. 서울의 한 의복 제조 공장입니다. 재단부터 박음질, 다림질까지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계속되는 고된 일이지만 이렇게 옷 한 벌을 만들어 원청의 납품에 손에 쥐는 돈은 의류 판매 가격의 5에서 7% 남짓입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임대료 상승, 줄어드는 일감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3기 직종이다 보니까 누가 배우려고 안 하잖아. 인력들이. 작업들이, 수주들이 외국으로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벅차죠, 지금. 국내 업체들도 거의 해외에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 일감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인건비 자체가 매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인가공비는 수십 년 동안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죠. 서울의 의복 제조 업체는 약 15,000여 개, 종사자만 9만여 명, 매출은 22조 원에 달합니다. 또 전체 제조 산업 중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지만 하나하나 속을 들여다보면 영세한 규모와 이에 따른 인력난, 종사자의 고령화 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6만 개가 넘는 제조업계가 처한 공통의 현실입니다. 제조업이 불황을 맞으면서 부채가 심화되고 있고 가계 부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의 제조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형태를 도시명 제조업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같은 소규모 제조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서울의 제조업 육성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 유발 효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서울 제조업 취업 유발 개수는 10억 원 생산당 11.9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제조업 부활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명 제조업 육성에 나선 이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또 서울시의 이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의 이제 도심 제조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앵커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업종에서 쓰실 수 있는 최신 장비나 또는 공정 이런 걸 IT와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서울에 이제 거점별로 조성하려고 하고요.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또한 제조업 부활의 관건입니다. 주거지 개선 외에도 도심 내 준공업 지역을 개선해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려는 계획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준공업 지역 안에 이 공장과 같은 산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산업체들이 제대로 일의 값어치를 인정받는 환경, 그 다음에 그 산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의 불편을 좀 해소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에 이제 도시재생에 초점을 일부 맞춰놓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옛 영광을 뒤로하고 서울 전체 산업체의 7%대로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부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산업 변화 대비라는 명분 외에도 여전히 30만에 가까운 서울 시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울시가 2030 서울 플랜, 즉 20년 후 서울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의 수립과 운영 방식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도시기본계획으로 2030 서울 플랜을 제시한 서울시. 계획 발표 이후 3번의 모니터링을 거쳤고
도시 기본계획 재정비와 보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재정비 방안은 도시 재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겁니다. 서울시와 전문가 30명으로 수립된 이전 도시 기본계획과 달리 2030 서울 플랜에는 시민단체 참여 비율이 늘어나 모두 450여 명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간계획보다 복지와 안전과 같은 생활과 밀접한 구상이 많아져 서울시는 지역별, 생활권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개편의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복지나 시민생활 이슈들을 공간계획으로 토지용으로 좀 더 구체화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는 어느 때 어느 정도의 복지시설을 어느 권역에 나눠주고 뭐 관리계획이 필요하거나 용도지역이 바뀔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큰 가이드라인. 주택 공급에 대한 어디서 얼마나 어느 정도로 어떤 수단으로 공급해야 되는지.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도시 기본계획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가 지어지는지 복지관은 어디에 지어지는지와 같은 단기적 계획이 아닌 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2030 그 서울 플랜을 좀 서울시의 전략 계획으로 좀 결합시켜 버리고 오히려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활성화 계획들 좀 유사한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 좀 중간 단계로 하고 그다음 활성화 계획이 또 실행적으로 하고. 또 도시 기본계획의 상위 개념인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2030 서울 플랜은 서울시가 수도권과의 역할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밖에 서울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원칙 같은 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처럼 좋은 말로 해가지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버넌스형 뭐 도시를 만들겠다 이러면 뭐 다 하면 되죠. 근데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집행이 안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 초까지 공청회와 자문회를 거쳐 2030 서울 플랜을 완성하겠다는 계획. 오는 2020년에는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2040 서울 플랜 모델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용산구가 올해까지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가 살았던 효창동에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원들이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면서 사업은 1년 이상 정체됐는데 지난달부터 이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재개발을 마친 아파트로부터 기부 체납받을 예정인 소공원입니다. 용산구는 이 공원 부지에 오는 2020년 4월까지 지상 1층, 연면적 60제곱미터 규모로 가칭 이봉창 의사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공사 기간의 지연 등을 이유로 그동안 기념관 건립을 반대해온 재개발 정비 사업의 조합원들이 최근 마음을 돌리면서 그동안 진척이 없던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부 체납하고 막 그런 상황을 조합원들이 몰랐었고 금년부터예요, 금년. 금년 한 중반부터. 기념관의 건물 계획이나 수장품 구매, 전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구는 지난달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또 소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년 10월 10일은 이봉창 의사가 서거한 지 87주기인데요. 용산구는 이 의사 서거일에 맞춰 기념관 착공식과 함께 추모식을 열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송파구의 한 기업인이 나섰습니다.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는데요. 나눌수록 기쁜 봉사의 현장에 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속살을 드러낸 절임 배추가 한가득입니다. 하나둘 모여 정성스레 양념을 버무립니다. 절임 배추는 맛깔스런 빨간 양념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송파구의 한 기업인이 마련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기부와 더불어 수년째 이어온 김치 나눔 봉사. 소소하게 시작된 선행은 봉사단을 꾸릴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주위 우리 식구들과 같이 더불어서 소외된 계층을 찾아다니면서 더 많은 봉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한 것입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각종 봉사단체에서 일손을 보탰습니다. 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긴 김치 10만 포기, 3만 세대 분량이 노인정과 보호관찰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됐습니다. 여기에 일반 배추 10만 포기도 지역 곳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너무너무 든든하고 더 많이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서로 나눔이란 게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혼자는 도울 수 없지만 정말 봉사하는 마음, 정말 남을 도와야 된다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참석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 춥고 배고팠던 유년 시절을 보내며 배품을 배운 한 기업인의 선행이 각박하고 메말랐던 사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송파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동주택의 공사비 과다 지급을 막기 위한 준공 검사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송파구 의무관리단지 117개 아파트로 건축 전문가가 인력 투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사비 정산 등을 돕습니다. 준공검사 지원 서비스는 공사비가 5천만 원 이상일 때 받을 수 있고 공사 일주 전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송파구청 주택관리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수능 교통대책 전해드렸죠. 서울경찰청이 어제 이른바 수험생 태워주는 장소도 공개했습니다. 각 자치구별 주요 전철역 이름과 출구 번호, 그리고 이용 가능한 교통정보까지 나오니까요. 혹시 모를 늦잠에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평소보다 조금 여유 있게 나서서 평소 타던 교통수단 이용하는 걸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